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격심리학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격의 주요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한 시간에 한 강의 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성격에 대한 주요 이론, 정신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그리고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실존 이르기까지 주요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성격의 개선과 성숙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이번 학기 성격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성격의 주요 이론,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 이론 여러분 잘 공부하셨죠? 예, 오늘은 분석심리학과 개인심리학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이론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 여러분의 책을 한번 더 열심히 보시는 것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책도 보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석심리학과 개인심리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는 분석심리학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고 융이 주장하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석심리학과 정신분석 이론의 차이점 내지는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심리학의 기본 과정 그리고 아들러가 제시한 성격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아들러 학파 심리치료의 치료 원리와 기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심리학은 칼 융에 의해서 제시된 심층심리 이론이자 성격이론이에요. 융은 한때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의 연구활동에 참여했지만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반대하여서 결별한 후에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제시하면서 분석심리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충동적인 성적 욕망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의견이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이끄는 지혜의 보고라고 보았죠. 분석심리학은 프로이트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고요. 체험에 근거한 성격 이론입니다. 이 분석심리학은 정신분석 이론과 같이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에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점도 정신분석 이론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정신분석 이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실체를 성욕구와 같이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반면에 융은 무의식을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융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과론적인 관점,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프로이트 이론도 인과론적이죠. 예, 이런 인과론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목적론적인 관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을 좀 더 충만하게 발현하도록 기능하는 그런 자기조절적인 그런 체계로 보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 밀려가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존재라고 본 반면에 융은 무의식의 발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과거의 원인, 즉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 즉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다. 라는 것이에요. 융은 무의식이 전체성과 통일성을 이루며 진정한 자기를 발현하는 개성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개성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성화. 예. 자, 융이 말하는 이제 성격의 구조가 있어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수준의 마음, 즉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보았어요.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하는데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지칭했습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개인이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자신의 전체성을 인식하는 것, 즉 자기의식의 확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대되죠. 이러한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를 수립하여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또 자아는 의식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지각, 사고, 기억, 그리고 감정이 의식될지를 판단합니다. 인간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다양한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을 의미합니다. 자아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니까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한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인 문제, 정서적인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이유로 억압된 것들일 수가 있죠. 이러한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 무의식의 고통스러운 사고, 기억, 감정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되어 심리적인 복합체를 이루는 것이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컴플렉스라는 용어는 다른 다른 학자들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융이 단어 연산 검사를 통해서 발견한 심리적 구조를 지칭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한 그런 단어가 바로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융의 컴플렉스가 다른 이론가의 그 컴플렉스와 구분이 되는 점은 원형적 핵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융의 컴플렉스는 개인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요소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 순교자 컴플렉스와 같이 원형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는 개인에게 의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집단 무의식. 분석심리학에서 융에 의해서만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개인 무의식은 뭐라고 그랬죠? 개인의 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억압된 것들이 바로 개인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자, 집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적게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각의 이런 집단들이 있고, 그리고 온 인류 전체도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단이라 함은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해요.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전해져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신화적 모티브의 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유사한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은 세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들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류 보편적인 심리적 성향과 구조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본능과 원형인데요. 본능이라는 것은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을 의미하고요. 원형은 경험을 지각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원형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형태만 가지고 있는데요. 원형은 컴플렉스의 핵심을 이루고 원형이 중심이 되어 관련되어 있는 그 경험들을 끌어당겨서 컴플렉스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원형적 심상에는 영웅, 순교자, 전사,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악마, 사기꾼, 고통받는 소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심상을 중심으로 경험이 계속 추가되어 충분한 힘을 얻게 되면 컴플렉스는 의식에 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융은 다양한 원형 중에서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5개의 원형을 꼽았습니다. 그것은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모스, 그림자, 그리고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집단 무의식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원형 5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모스, 그림자, 자기. 이 페르소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면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개인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부모, 친구, 직장인,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에 따른 가면이 다른 것이죠. 페르소나는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페르소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개인은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유리되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순수한 감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즉 계속해서 가면으로 살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어떤 것이냐?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의미해요. 페르소나가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지니고 있는 이성의 속성을 뜻하는데요. 아니마는 남성에게 있어서 다정함이나 감성적인 정서와 같은 여성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아니모스는 여성에게 있어서 논리와 합리성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남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반대 성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남성과 여성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모두를 분비한다는 생물학적 사실로도 지지되죠. 융은 조화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남자는 아니마를 개발해야 하고 여자는 아니모스를 무의식 쪽에서 끌어내어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고 틀에 박힌 남성상이나 여성상에 갇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는 여러분 지킬 앤 하이드에서 약간 하이드와 같은 부분이 바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자기의 성격이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특성을 뜻하는데요. 등잔빛이 어둡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 즉 의식되지 않는 자아의 분신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고 동물적이며 공격적인 충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림자는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초와,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 그쵸? 이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자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컴플렉스로 자아가 이를 받아들여 화목하게 영혼 속에 편입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창조력, 활력, 영감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자를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면 개인은 자유로운 표현이 억제돼서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괴리될 뿐 아니라 불안과 긴장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목표가 그대의 그림자를 의식으로 가져와서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되겠죠. 자기, 대문자 S, 셀프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성격을 구성하고 통합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을 해요. 자아, 에고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 셀프는 성격 전체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성격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에 묻혀 있어서 다른 원형과 컴플렉스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개인이 성숙하고 개성화함에 따라서 자아와 자기의 관계가 밀착되어 모든 성격 구조에 대한 의식이 확대됩니다. 융은 자기의 실현이 인간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식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꿈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원형은 내용을 지니지 않고 단지 형태만을 지닌 심리적 반응 양식이라고 했죠. 그러한 원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심벌,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꿈, 환상, 환영, 신화, 동화, 예술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상징이 구체적인 그런 심상으로는 영웅, 순교자, 전사,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악마, 사기꾼, 고통받는 소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융이 발견한 상징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를 상징하는 만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만다라. 예. 그래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봤고요. 자기 마음의 전체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모든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것. 그리고 자아가 자기로 나아가는 것. 무의식을 전달하는 꿈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개성화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예, 여러분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의 이 정신의 구조를 보면 자아,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격의 유형 이제 저희들이 보도록 할게요. 성격을 융은 심리적 태도와 기능에 근거해서 유형화를 했어요. 개인이 내면적 세계 또는 외부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 두 가지 태도로 구분했고요.
외향성은 외부 세계에 관심을 지니는 객관적 태도고, 내향성은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는 주관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은 전적으로 내향적이거나 전적으로 외향적이지는 않으며 두 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의식에서는 외향적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에서는 내향적일 수 있어서 외향성과 내향성의 구분은 간단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을 구성하는 기능에는 4가지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는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인 기능으로 여러 관념을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감정은 평가의 기능을 말하며 어떤 관념이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그 관념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죠. 그래서 이 사고와 감정은 모두 이성의 개입에 의한 판단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지칭되고요. 감각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고, 직관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감각과 비슷하지만 감각은 자극의 근원이 분명한 반면에 직관은 갑자기 나타나며 그 근원과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과 직관은 이성과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성에 반대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이성적, 무비판적이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융은 이 2가지 태도와 4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8가지의 성격 유형, 즉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직관형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성격 유형론, 즉 성격 검사 중에서 MBTI의 이론적인 그런 근거가 된 것이죠. 이 융은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4가지 단계, 즉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했는데요. 아동기, 청년기는 이제 다 잘 알 수 있으니까, 이 중년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융은. 이 중년기를 약 35세에서 40대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를 봤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뒤,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50대까지도, 요 정도까지를 중년기라고 봤는데, 이 중년기에 정신적인 위기를 본인이 겪었고, 자신의 내면을 재검토하고, 꿈과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중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어요. 이 중년기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관련된 그런 물음들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돼서 우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젊은 시절 외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관심에서 내향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관심이 변화되거나 확대돼요. 그러면서 이 시기는 행동을 통한 외부적 활동보다는 내면적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인생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도 뭔가 공부를 하려는 것,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것, 다른 타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집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융의 이 중년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 융은 뭐라고 그랬냐면 삶의 오전, 그 중년기 이전에는
삶의 오전이고 중년기 이후는 삶의 오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 융이 말한 이 중년기에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그 전의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면서 뭔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늦은 나이에 30대 이제 후반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상담을 공부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인간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저도 박사를 받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융이 말하는 그런 개성화 이거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개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융은 정신병리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융은 정신병리 형상을 건강한 사람이 지니는 심리적 속성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자 했어요. 정상과 이상, 건강과 장애에 대한 절대적인 구분을 하지 않았고요. 증상을 확인해서 기술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즉 진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병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은 일종의 자기 소외로서 셀프와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신경증 치료의 그 핵심은 이러한 증상의 의미를 발견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개인의 자아의식이 지나치게 외적 인격, 즉 페르소나와 동일시해서 내적인 인격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할 때 생겨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년기 우울증의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페르소나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일수록 중년기에 이르러서 정신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 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성화와 성격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기법은 꿈 분석, 전이 분석, 적극적 상상 등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전반기를 살아가는 내담자, 그러니까 인생의 오전을 살아가는 젊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직업에 적응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정상적인 적응적 삶을 위해서 자아를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는 반면에 인생의 후반기, 즉 인생의 오후를 살아가는 중년기 이후 내담자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적인 존재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분석적 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석적 심리치료의 목적은 개성화인데 이 개성화 과정에서 그 상실한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심리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융에 의하면 심리치료의 목표는 정신 종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심리학을 한번 볼 건데요. 개인 심리학은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제시한 성격 이론이자 심리치료 이론입니다. 이 아들러도 융과 마찬가지로 한때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의 연구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견해 차이로 그와 결별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체계인 개인 심리학을 제창했죠.
그는 프로이트나 융과는 달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열등감의 보상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 기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고요.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존재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았고,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무의식보다 의식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인간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개인 심리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예, 아들러에서는 여러분 열등감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러는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에 따르면 열등감은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월성, 완전성, 그리고 숙련을 통한 유능감을 추구하며 더욱 발전된 자기 모습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동기의 원천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심리학에서는 특히 좀 프로이트와 다른 것은 무의식보다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분석 심리학은 물론 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프로이트와 같은 면은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꼭 그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선 아들러의 이제 기본 이제 가정을 한번 봤고요. 잠시만요. 예, 성격과 출생 순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다 보시고요. 성격과 출생 순서. 아들러는 또 유명한 것이 지금 그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출생 순서에 대한 그 이론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어린 시절 가족 경험과 출생 순서가 성격 형성의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 있으실 건데요. 첫째 아이는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에 태어나서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관심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러나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이 왕좌에서 물러난 듯한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박탈감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첫째 아이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되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장 후 가정을 돌보는 일에 몰두하여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을 경시할 수 있어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첫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첫째가 있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동시에 경쟁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와 다른 영역의 능력을 개발시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첫째가 실패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부모의 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둘째는 첫째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경쟁적이면 성취지향적이죠. 중간 아이는 위아래로 형제자매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이에 따라서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한편에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무력함을 느끼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의존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대신에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에 강점을 보일 수 있고 갈등이 많은 가족에서는 갈등 조정자나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막내 아이는 가장 어린 아이로 가족의 관심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성장하게 되죠. 부모와 형제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존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죠.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다른 출생 순서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때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내는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을 추구하며 매우 독특한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외동아이는 어른들로만 둘러싸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죠. 경쟁할 다른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른 수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높은 성취 동기를 지닐 수 있어요. 부모가 너무 유능할 경우는 아이는 부모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낙담하거나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영역을 찾는다거나 이럴 수 있고 외동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협동하거나 분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을 즐기며 이런 욕구가 좌절될 경우에는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 그럼 개인 심리학에서 여러분의 형제설이 있을 건데 그것이 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정신병리. 그럼 개인 심리학에서의 정신병리의 이해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의 적응 수준을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또한 개인을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더러 부적응 문제를 정신장애 범주로 분류하지도 않았었어요. 따라서 그는 정신병리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이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그 대부분의 부적응적인 증상은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열등감을 강조했으니까요. 모든 그 부적응적 행동을 열등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상적인 최종 목표를 추구한다. 예,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면적인 목표를 부인하고 삶의 도전적 과제를 회피하는 열등 컴플렉스를 지니거나 비현실적인 주관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우월 컴플렉스를 지닌 경우에는 그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아들러는 나중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의 결여가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아들러는 정신장애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족 환경과 출생 서열에 대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아들러 학파의 심리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들러 학파에 있어서 심리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부적응적인 목표와 신념을 파악하여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좀 더 적응적인 목표와 생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담자는 잘못된 목표와 생활 방식을 통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를 격려함으로써 용기를 회복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며 삶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제 돕는 것이죠. 이 치료 기법을 보면 아들러 학파는 내담자의 이러한 치료적 변화를 위해서 통찰,
즉 깨달음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와 생활 양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료적 변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와 내면적 동기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격려를 비롯한 다양한 구체적인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10장의 정리 질문을 한번 보면 융의 분석 심리학은 기본 가정에 있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특히 무의식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가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리해 주십시오. 1번. 그 다음에 2번. 집단 무의식, 되게 독특한 개념이죠. 융이 주장하는. 그가 주장하는 집단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집단 무의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집단 무의식에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존재하는가? 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융이 주장하는 원형 중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5가지 원형이 있었죠. 5가지 원형. 여러분 그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융에 따르면 인간의 건강한 삶은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개성화란 어떤 심리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가? 개성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신병리가 생겨나는가? 여러분 이 4가지는 10장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러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행동주의 및 인지주의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분석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무엇인가 정신분석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융 같은 경우도 무의식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의견이 다르고 삶이 일걸어 나가는 것이 이제 성욕이라고 본 거에 이제 그것이 아니다. 융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석 심리학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또 정신분석에 또 반대해서 뭐가 나왔나요? 또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나왔죠. 이 행동주의, 인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분석의 이론에 반대하면서 나온 것들이죠. 행동주의는요, 정신분석 이론의 이 비과학성을 이제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우리 행동주의, 가정과 특징, 주요 원리, 켈리가 주장한 구성 개념, 앨리스가 제시한 ABC 모델과 비합리적 신념, 백이 주장하는 역기능적 인지도식과 신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들어가면, 정신분석 이론의 비과학성은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엄격한 실증적 과학주의에 근거해서 발전한 심리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내면적인 심리적 구조나 역동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강화된 행동 패턴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외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성격의 내면적 구조나 과정보다 행동적 반응의 개인 차이에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고 변화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의 기본 가정은 먼저 성격 특성은 관찰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분석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생아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인간이 나타내는 대부분의 행동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학습에 의해 습득된 것이다. 학습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 보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반 파블로브의 이제 실험이 되게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제 이 강아지 개가 보이죠? 개를 두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죠. 고기를 보여주기만 하면 무조건적 반응으로 침을 흘려요. 무조건 반응으로. 그쵸? 이것은 조건 형성하기 전인 거고요. 그냥 종소리, 조건 형성 전에는 그냥 그 종소리 들려줘도 침을 흘리지 않고 고기를 봤을 때 침을 흘리죠. 그런데 조건 형성을 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기는 뭐 무조건적인 자극인 거고, 종소리를 조건 자극으로 주는 거예요. 즉, 종소리를 띠리링, 땡그랑 한 다음에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소리가 들린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은, 종소리가 울리면 고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침을 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 형성 후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조건 자극, 즉, 종소리만 들려도, 종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인이 고기를 줄 거야. 이런 조건 반응이 나오면서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에 의해서 나왔는데 효과의 법칙, 즉 보상이 뒤따른 행동은 학습되고 처벌이 주어지는 행동은 회피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스키너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고요. 강화 스케줄은 이제 보상과 처벌의 이제 제시 방법으로서의 강화 스케줄, 그리고 행동 서거, 행동 조성법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것이에요. 그냥 보상에 뒤따르면 행동이 학습되고 처벌이 주어지면 행동이 회피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기본으로 하고요. 어떤 행동을 습득하고 그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강화라고 하는데 학습자가 좋아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정적 강화고 부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하면 고통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는 방식. 이거는 부적 강화예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상자 안에 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자 소음이 멈췄어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에서 쥐는 소음이 들리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죠. 이 경우에 소음을 부적 강화물이라고 할 수 있고 소음이 없어지는 것은 그 강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화와 반대로 어떤 행동을 제거하거나 빈도를 감소시킬 때는 처벌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소거, 소거는 예를 들어서 지렛대를 눌러도 먹이가 나오지 않게 하면 쥐가 처음에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 반복하지만 곧 그런 행동이 사라지게 되죠. 그거를 이제 소거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키너에 의한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입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런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 즉 모방학습, 대리학습, 행동결과학습. 이 관찰학습에서 주의과정, 저장과정, 운동재생과정,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반두라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행동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행동치료일까요?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정신장애는 구체적인 행동 문제로 환원될 수 있고 학습 원리를 이용한 행동치료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행동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제거하거나 긍정적 행동 또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 것이에요. 행동치료자들은 내담자의 성격 변화나 인격적 성장과 같은 거창한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행동치료의 원리는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학습에 의해 형성된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적응적 학습을 학습시켜서 행동을 학습시켜서 대체함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개선하는 것이죠. 문제 행동의 제거와 적응 행동의 습득은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모델링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의 원리와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응 행동을 약화시키는 행동치료 기법으로는 소거, 그리고 혐오적 조건 형성, 노출 및 반응 방지법, 상호 억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분 노출 다른 것들은 이제 소거는 없어지는 거고 혐오적 조건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할 때 이렇게 혐오적인 것은 주는 것이죠. 자, 노출법은 뭐냐면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그런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노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조성법, 모델링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행동조성법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동은 없애고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게 하는 기법이고, 모델링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 방법도 긍정적인 적응적 행동을 학습하는데 이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지주의 이론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인지주의 이론인데요. 자, 인지주의 이론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지, 즉 사고 과정의 이해가 핵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인지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인지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적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이론과 연구 방법이 발전하게 됐고요. 인간 성격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성격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심리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에 있다고 본 것이죠. 인간은 객관적 현실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여 주관적 현실을 구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본 것이죠. 켈리의 개인적 구성 개념 이론.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일들이 마음먹기,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은 앨리스에 의해서 제시된 성격 이론이자 심리치료 이론이에요. 앨리스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매개하는 신념 체계, 즉 해석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방식은 부적응과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심리치료에는 내담자의 신념체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수정하여 그의 정서와 행동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앨리스는 자신이 제시한 심리치료를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거를 되게 유명해요. REBT, 예, 단어의 첫 자를 따서 REBT, 예,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이제 기본 가정을 보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비합리적 신념은 쉽게 의식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인지적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신념의 변화는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와 장애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앨리스의 ABC 모델을 보면 사람들은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즉 A라는 촉발 사건이 있을 때 B라는 신념이 생겨서 C라는 결과적인 반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신념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질 때가 많고요. 촉발 사건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부적응적인 그런 이제 행동, 그런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비합리적인 신념이 바로 부적응의 원인이다. 그래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 이것이 부적응의 원인이다 했는데요. 이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것들이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must, should처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형태의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당위적인 신념이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 세상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들이 있죠. 여러분 책의 365페이지에 보면 자신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대한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고요. 둘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 이것은 개인이 타인에게 지니는 과도한 기대와 요구로서 타인이 그러한 기대에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친구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체제뿐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적인 그런 요구, 즉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강요와 당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 이 핵심 비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은 내 유형의 사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절대적인 강요와 당위. 이것은 당위적인 요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당위적 요구를 모든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예, 이런 것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폭군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비합리적 사고는 파국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당위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현실의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이런 당위적 요구를 부과했는데 친구가 내 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친구는 배신 행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파국화죠. 세 번째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이에요. 당위적 요구가 좌절된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사고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형태의 사고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의 배신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일을 그냥 참고 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질책인데요. 당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과 타인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비합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의 있을 수 없는 배신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그런 배신을 한 인간은 몹쓸 인간이다, 친구도 아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다니 내가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 치료 원리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의 치료 원리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서 논박함으로써 논박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CDEF 모델이라고 합니다. ABC 모델까지는 아까 아시죠? 어떠한 사건이 촉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오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논박하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감정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입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REBT의 모델 ABC 모델과 ABCDEF 모델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지주의에서는 또한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아론 백에 의해서 개발된 대표적인 인지주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인지적 요인에 근거해서 성격과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주요 개념에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자동적 사고는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습관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율동적 사고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동적 사고는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며 아주 빠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매우 빠르게 그 의식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에게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으며 단지 그 결과로 뒤따르는 우울 감정, 그것이 인식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동적 사고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한 채 사실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또한 인지적인 오류. 아론백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짓는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데요. 이처럼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인 잘못을 아론백이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이라고 본 것이죠. 인지적 오류, 이것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첫 번째로는 흑백 사고적인 논리예요. 흑백 논리적인 사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 이분법적인 그런 범주의 하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거 아니면 저거. 예,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칭찬 아니면 비난 이렇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중간의 회색지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예, 이것이 인지적인 오류이고요. 예, 과잉 일반화, 예, 이것은 특수한 상황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예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사업에 몇 번 실패한 사람이 자신은 어떤 일에서든 노력에 상관없이 항상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예, 이런 것들이 과잉 일반화. 그리고 한두 번의 실현 경험한 사람이 나는 항상 이성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실현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잉 일반화라는 것이죠. 예,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개인화, 이런 것들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 예를 들어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그 웃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비웃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건 이제 개인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라는 것이 있다. 생활습관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인식 틀, 이것을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역기능적인 신념,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구성하는 부적응적인 신념들이 있는데, 예, 이 비현실적인 완벽주의적 신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합리적 신념과 유사해요. 그래서 핵심 신념과 중간 신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격의 인지 모델은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지도식, 핵심 신념, 중간 신념이 발달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인지도식, 핵심 신념, 중간 신념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백이 얘기하는 자동적 사고가 생기고, 그것이 정서와 행동과 생리적인 반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격의 인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신병리 이론은 이제 인지적 내용과 특수성 가설에 따라서 이제 정신장애에 따른 자동적 사고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좀 잘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정신적인 심리적 반응이 과장된 것이라는 거죠. 그 개인이 짓는 자동적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유발되는 부적응적 증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정신장애의 유형은 자동적 사고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인지적 내용, 특수성, 가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은 다양한 정신장애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짓는 자동적 사고의 주제를 다음에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의 주제는 자기 자신, 미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협과 위험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또한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신체나 정신적 경험에 대한 파국적 해석을 갖고 있고요.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체적이고 회피 가능한 상황에서의 위협, 그리고 강박증은 안전에 대한 반복적 경고 및 회의라는 자동적 사고, 그리고 섭식장애는 살찌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건강염려증은 심각한 의학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믿음이 있죠. 그런 것이 자동적 사고로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인지치료의 목표는 역기능적 신념을 좀 더 현실적인 유연한 신념으로 변화시키고 적응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 원리와 기법을 보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관찰해서 파악하고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며 자동적 사고의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를 검토하고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적 사고로 대체해서 역기능적 신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원리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적 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자동적 사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1장의 정리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1번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 한번 제시를 해보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4번 보면 앨리스가 제시한 ABC 모델 그리고 REBT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앨리스가 주장하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아울러 비합리적 신념의 주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보라. 예, 그리고 6번 아론백이 주장하는 자동적 사고란 무엇인가?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오류를 3가지 이상 열거하고 설명해라. 그리고 8번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과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이론들하고 비교 분석하는, 예, 그런 과정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인본주의, 실존주의가 있는데요. 예, 인본주의, 실존주의 이론에 대해서 또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본주의 심리학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이론의 그 부정적인 인간관에 반대하면서 긍정적인 인간관을 제시한 것이에요. 정신분석은 인간은 성욕의 무의식에 휘둘리는 존재로, 그리고 행동주의는 인간은 로봇처럼 환경에 조작되는 존재로 보았다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기 실현 동기를 지닌 긍정적인 존재로 본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우, 여러분 그 욕구 위계 단계 이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학자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개인이 잠재적으로 지닌 것을 충분히 발현하려는 그런 경향을 자기 실현이라고 했고요. 욕구 위계 이론에서 그래서 최상의 욕구가 바로 자기 실현 욕구였어요.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인간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절정 경험, 자기 실현 과정에서 느끼는 아주 행복한 그런 경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되게 인본주의 하면 로저스를 딱 기억하죠.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도 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이론, 비지시적 상담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간 중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로저스에 따르면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켜 유능한 인간이 되려는 선천적인 성향을 지니는데, 이를 로저스는 자기 실현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로제스는 이러한 자기실현 경향성이 인간의 가장 주된 동기이며 다른 모든 동기의 원천이라고 보았고요. 자기실현이란 최종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로저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펼쳐나가는 긍정적인 존재, 인간은 한목적적이고 성장지향적이며 신뢰할 만한 선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는 현상학적 입장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시했고 인간 중심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인간 중심 이론은 통합된 유기체로서의 인간, 즉 유기체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관적 현실로서의 현상적 장, 즉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내적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실현 경향성, 즉 충분히 수용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기 실현을 촉진해 가야 된다 하는 것과 자기와 자기 개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자아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기 존중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부모나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인정하는 조건, 가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이 유발된다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 중요하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고, 이 인간 중심 이론에서 로저스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fully functioning person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선천적 성향이 충분히 수용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기 실현이 촉진되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고 다양한 삶의 과제에 도전하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을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중심 치료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심리 치료자가 내담자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이전에 부모가 제공했던 조건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러한 성장 촉진적 관계를 위해서 치료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3가지 태도가 있다, 자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진실함, 이 3가지의 자세를 치료자가 꼭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저스는 특히 이 치료자의 태도와 인간적 특성,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의 질이 치료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예, 실존주의 이론은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심리적인 이론, 심리학 이론이에요. 근데 인간의 실존적 조건, 즉 죽음, 고독, 무의미 등에 대한 그 실존적 조건에 대한 자세가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은 뭐 롤로 메이라든지 빅터 프랭클, 얼빈 얄롬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 실존주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다.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다. 개인의 삶은 그의 주관적 세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예, 앞서 본 그 빅터 프랭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미요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렇듯이 그 실존주의에서는요,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 책임, 뭐 실존적 불안 이런 것들이 기본 가정에 있습니다. 이 성격 이론, 실존주의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의 4가지 실존적 조건, 즉 실존적 불안의 원천에 대해서 이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죽음, 둘째, 자유와 책임, 셋째, 고독, 넷째, 무의미. 이 4가지의 실존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조건에 용기 있게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개인이고, 실존적 불안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취약한 개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병리 이런 실존주의에서 보는 정신병리는 실존적 조건에 직면할 때 경험되는 실존적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정신병리가. 그래서 죽음, 아까 우리 4가지 조건이 있었죠? 죽음, 이 죽음의 부정과 억압에 의해서 나는 죽지 않을 뭐 특별한 존재다, 뭐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줄 존재에 대한 믿음,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삶의 부적응, 정신병리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와 책임, 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나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며, 살아있는 한 이 선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프랭클은 자유와 책임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자유와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을 회피할 때, 즉 선택을 망설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이럴 때 정신병리의 이론이 온다는 것이고, 고독에 대해서 타인과 과도하게 의존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타인의 관심 속에 이제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병리가 올 수 있고, 또 무의미에서 볼 때는 실존적인 공허, 실존적인 신경증, 강박증 활동 이런 것들이 정신병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실존적 공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감과 권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무의미감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더불어서 부적응 증상, 즉 우울증, 알코올 중독, 성중독 등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리고 강박증 활동, 일중독, 재물, 권력, 명예 집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병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치료의 목표는 자신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선택, 책임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진실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 실존적 조건 4가지 뭐였죠? 죽음, 자유와 책임, 고독, 무의미에 용기 있게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촉진시키고 좀 더 진실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실존주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예, 12장의 정리질문 여러분이 이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첫 번째, 인본주의 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본주의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과 그 행동주의 이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4번,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치료 기법보다도 치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인간중심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자의 3가지 태도는 무엇인가? 예, 그리고 5번, 실존주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4가지의 실존적 조건은 무엇인가? 예,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격은 변화될까요? 성격은 개선이 될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성격 심리학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의 현재의 내 성격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난 내 성격을 확 바꾸고 싶다. 뜯어 고치고 싶다. 예,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게 과연 성격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학업 성적은 타고나는 지능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아니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신념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믿음과 마음 자세가 실제적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정 마음 자세, 즉 학업 성적은 지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천적 능력으로 고정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성장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즉 학업 성적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내 노력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 이런 성장 마음 자세가 있어야 더 성공적인 삶으로, 그리고 변화된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비슷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정자기 이론은 내 성격과 능력은 고정되어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유동자기 이론은 내 성격과 능력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유동자기 이론을 지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어려운 과제에 더 끈기 있게 매달리고 실패해서 더 빨리 회복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격 변화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꼭 가지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 변화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 성격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성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인지적인 변화, 즉 생각과 신념의 변화,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과 생활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행동적인 변화,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배우고 훈련해서 실천하는 변화. 체험적 변화, 이것은 정서적 체험과 반응인데요. 새로운 체험을 용기 있게 시도하는 것. 또한 심리 전문가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서 효과적인 성격 변화를 원하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격 장애의 치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성격에 관한 이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는데요. 예,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 성격 장애를 어린 시절의 좌절 경험에 근거한 무의식적 갈등에 기인한다. 그래서 꿈 분석, 전이 분석, 저항 분석 등을 통해서 무의식적 갈등의 자각과 자기 이해의 심화를 추구하는 장기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성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보았고요. 인지 치료는 이 성격 장애라는 것은 역기능적인 신념과 습관적인 사고 왜곡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신념. 예. 그래서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역기능적 신념의 인지적 변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인지치료고요. 심리도식치료는 이 성격장애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적응 심리도식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인지적, 체험적, 행동적 방법을 통해서 부적응 심리도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면 성격장애가 이제 치료된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격은 성숙되어질까요? 성숙되어지고 싶으시죠? 예, 인간 사회는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하고 있는데, 현대에는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숙하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기성, 탐욕, 공격성은 극복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심리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보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 실현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 실현적 인간과 성숙한 인생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긍정적 성품, 강점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긍정적 성품과 성격 강점의 함양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알포트는 성숙한 인간, 즉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첫 번째, 확장된 자아감을 가진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 정서적 안정감을 지닌다. 네 번째, 현실적인 지각을 지닌다. 다섯 번째, 의미 있는 과업과 봉사에 헌신한다. 여섯 번째,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 즉 자기 통찰을 지니고 있다. 일곱 번째, 일관성 있는 삶의 철학을 지닌다. 여덟 번째, 종교적, 초월적 성향을 지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포트가 얘기하는 성숙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 메슬로우의 자기실현적 인간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것은 꼭 여러분 아십시오. 로저스의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고 실존적 삶의 태도가 증가하고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해서 이러한 특성으로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창의성이 증진된다, 신뢰롭고 건설적인 행동이 증가된다,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은 개선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격은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한 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알포트가 제시한 성숙한 성격 4번 그 특징을 열거해보라. 그 다음에 아까 또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술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성격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